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일비스 수험생 여러분.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7월 11일 국가직 9급의 행정법 총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책형은 이제 가책형이고요. 전체적인 난이도하고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방직이 먼저 시험을 봤었죠. 지방직이 워낙 무난했었기 때문에 국가직은 지방직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예년에 비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두세 문제 있긴 했었지만은 나머지 문제들의 지문들이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집에 비해서 90% 이상 다 눈에 보이는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세 문제 그 정도 말고는 전부 다 평이했다. 그래서 합격선의 이제 최소 평균점은 85점 정도. 그래서 2개 정도 틀리시고 이제 90점 정도면은 안정적인 점수가 될 것이고 85점 정도를 합격선의 평균 점수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 그래서 행정상의 법률 관계에서 행정부하고 국민이 지켜야 되는 모든 것, 거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1번은 우리 학교 급식이라 그래서 조약이 외국과의 약속을 한 국제법규지만은 행정법의 성문법원이 됩니다. 그럼 성문법원은 헌법, 법률, 법규명령, 자치법규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자, 조례하고 조약이 충돌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약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에 위반되는 조례가 하위 입법이니까 효력이 없어요. 자, 학교 급식을 위해서 국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식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외국 농산물 쓰는 사람들은 이제 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우리나라 거하고 외국계 차별이 생기죠. 요거는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거기에 조약에 위반되어서 조례는 하자가 있고 효력이 없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잠깐만요. 처음 다시 할게요. 맨 처음부터 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일비스 수험생 여러분. 자,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우리 7월 11일자 국가직 9급 2020년도 행정법 총론의 우리 책형, 가책형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년에 비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 무난했었어요. 출제 영역, 그 다음에 각 문항별의 난이도 전부 이제 무난했었고, 기존에 있던 기출 지문에서 90% 이상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은 시험이었는데, 국가직보다 올해는 지방직을 먼저 봤었죠. 지방직이 워낙에 쉽게 나왔기 때문에 지방직보다는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 세 문제 에서 이제 4문제 정도가 수험생들에게 당혹감을 줄 수 있었는데, 기출문제집을 무난하게 소화하신 분들에게는 한 2-3문제 정도가 이제 관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는 한 3문제 정도로 보고 있고, 합격선의 평균은 85점 정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점수이니까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이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 행정법의 법원, 그래서 행정상의 법률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성문의 법원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땅히 지켜야 되는 불문의 법원, 그런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1번의 이제 포인트는 학교 급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이런 사안이죠. 자, 조례의 내용은 우리나라 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업체에게는 지원금을 주겠다. 그러면 외국 농산물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업체는 지원금 못 받으니까 국내 거하고 외국 거를 차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자, 조례도 성문의 법원이고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요게 GATT라고 해서 우리 가티 협정인데 조약이에요. 조약도 우리나라의 성문의 법원이고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조례와
외국 거, 우리나라 거 차별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조약, 법률하고 내용이 지금 충돌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례가 법률보다는 하위에 있는 입법이니까 법률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거슬리는 조례안은 하자가 있고 위법. 그 다음에 행정행위 아니면 전부 다 위법성이 무효밖에 없죠. 그래서 효력이 없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헌법 바로 다음에 위상을 차지하는 성문의 법원인 법률하고, 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우리 법규명령 그래서 성문의 법원이지만 법률보다는 밑에 있어요. 전부 다 이제 법조문의 형태이고 국민 누구나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 법원들인데, 자, 통상적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공포할 때 효력 발생 시점인 시행일을 명시하면 괜찮은데 시행일을 명시 안 했을 때는 20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국민에게 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조문의 경우에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최소 30일 경과해야지 시행, 효력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우리 법이라는 게 없었던 게 생기기도 하고 있다가 변경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법 개정이 되었을 때는 개정 전에 구법, 개정 후에 신법, 양자의 내용이 다르게 되겠죠. 그때 어떤 법을 적용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자, 원칙은 국민의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법을 적용시키고 다 완료된 이후에 개정된 것은 과거에 소급하는 건 금지된다 라는 진정서고 입법은 금지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나중에 생길 법률이 과거에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거나, 또는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아주 중대한 공익성의 사유가 진정소급을 정당화시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는 진정소급도 허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정답은 이제 4번 되겠네요. 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럼 개정 전의 법이 있고 지금 법이 있는데, 자, 개정법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자, 허락받지 않고 신고, 알리지도 않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뭔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럼 개정되기 전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고, 무허가 내지 무신고로 설치하면 전부 다 법에 위반된 행위들이었어요. 자,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이게 포인트죠. 자, 범하여졌다라고 하는 거는 행위가 있었고 완료됐어요. 그럼 다 끝난 다음에 지금 개정법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 자, 이때 적용시켜야 되는 법률은 어디까지나 행위 완료 시. 그러면 여기에 적용돼야 되는 법은 옛날 법을 적용하면 되니까, 옛날 법에서는 허가 신고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면 위법행위니까 벌금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따라서 자, 개정된 내용이 국민에게 유리한 내용이지만 행위시법주의, 진정소급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이미 끝난 거에 대해서는 옛날 법을 적용시키니까 그 행위는 불법행위가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받는 성질이 있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개정법이 적용이 되면은 해도 괜찮다는 거니까 가벌성이 소멸되고 처벌의 대상이 아닌데, 이 경우는 행위 당시의 법인 옛날 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위헌행위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우리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 불문의 법원, 가장 유명한 조리라고 있었죠. 우리 일반 원칙. 그래서 판례가 이제 무리지어 있는 영역이고 행정법 시험에서는 한 문제 나오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지문은 길지만 전부 다 우리 기출문제집에서 익히 다루었던 평이한 문제들입니다. 자, 틀린 거 찾는 문제이고 정답은 바로 1번 되겠네요. 자,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내주었다. 요게 네가 예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 그게 처리 용량이 우리 지자체에 필요하다라고 예비 결정 내준 거죠. 요것만으로 자, 그 사람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공장 예정 부지, 토지에 대해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이나
토지형질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은 들어있지 않은 걸로 봤어요. 따라서 본허가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초공장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도는 들어있지 않다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약속하는 확약도 공적인 직무집행이니까 확약 역시도 신뢰부 원칙의 선행 조치인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인정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행정행위와 다른 점은 나중에 약속의 전제가 되었던 상태가 바뀌면은 별다른 의사표시, 내가 했던 약속 내가 취소한다 이런 거 필요 없이도 자동으로 실효될 수 있다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가를 판단할 때는 소관사무, 권한이 있는 자가 견해를 표명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형식적인 권한 분장, 권한 분배 규정을 보고 무권한제 행위는 믿을 거리인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는 실질에 의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 줄 수 있다는 게 우리 강원도 홍천군 아산병원 사건에서 나왔던 유명한 판결문입니다. 자, 4번은 이제 우리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집에서 많이 안 다루던 내용이에요. 자, 입법 예고라고 하는 거는 법률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니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탄생할 건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아라. 이런 행정 절차적인 내용이죠. 자, 입법 예고를 통해서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었지만 이거는 행정 입법이라고 하는 행정작용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이에요. 따라서 예고한 것만으로는 국민들에게 믿을 거리를 부여했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예고하는 취지가 의견 한번 내보라예요. 그래서 의견이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서 예고한 것보다 법조문을 달리하겠다는 취지니까 입법 예고한 것만으로 이대로 시행하겠다라는 약속, 신뢰를 부여한 그런 걸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 우리 신고에 관해서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 2, 3, 4번 전부 다 예전에 기출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됐던 거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빨리 풀어서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자,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인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심지어는 형식심사가 아니고 실체적인 심사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2번. 자, 포인트는 착공신고죠. 자기완결적 신고지만 이례적으로 수리 거부를 처분성이 있다라고 해주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게 이른바 리딩 케이스가 건축신고 반려. 그 다음에 이제 착공신고 반려, 세 번째가 원격, 평생 교육시설 신고 반려. 이런 것들은 자기완결적 신고이면 원래 적법한 신고만 하면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수리든 수리 거부하든 법률상 의미가 없어서 처분성이 없는 게 원칙인데 이제 실무를 고려해서 이례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신고 반려, 착공신고 반려, 원격 평생 교육시설 신고 반려는 전부 다 처분성이 있다라는 유명한 사건들입니다. 자, 3번. 자, 주민등록 신고가 전입신고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니까 제출해서 도달만 시키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수리가 있어야지 효력을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자, 4번은 우리 지휘승계 신고입니다. 결론은 영업을 양도했을 때에 종전 영업자의 허가 명의가 양수인에게로 옮겨가요. 그럼 지휘승계 신고, 수리하는 건 양수인에게는 허가 명의가 생기니까 수익적인 처분이지만 양도인에게는 가지고 있던 허가 명의가 사라지게 되니까 양도인, 종전 영업자에게는 침익적인 처분이에요. 그럼 침익적 처분할 때는 행정절차법상 미리 알리는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을 들어봤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 유명한 사건들이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우리 사인의 공법 행위를 마지막으로 행정법 서론이 끝나면 이제 행정작용 파트의 시작이 행정입법이죠. 그래서 올해는 행정규칙에 대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이것도 2번이에요. 자, 1번은 쉽지요. 법령에 위임이 없다. 그러면 이제는 국민의 법규사항에 관련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부령은 형태만 시행규칙이지 이건 법규명령이 아니고 행정명령,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이 정답인데 예전에 이제 7급에서 자주 나오던 지문이에요. 자,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 그러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고 공무원만 지키면 되는 룰이에요. 그러면 자, 행정규칙에 위반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법규적인 효력이 있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위반했다고 해도 곧바로 위법도 아니고 행정규칙대로 했다고 해도 곧바로 적법이다 라고 심사를 확정짓는 게 아니에요. 자, 행정규칙에 위반했는데 위반의 내용은 원래의 전결권자 그 사람 말고 보조기관이 했어요. 그럼 행정규칙에 위반했지만 징계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자,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 그러면 누가 하든 상관없이 외부에 대해서 처분이 나갈 때는 원래 권한자인 처분청 명의로 나갔으니까 그 처분이 무조건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요. 행정규칙 위반이라고 해서 곧바로 하자가 있다. 이런 표현도 잘못된 것이고 전결규정에 의하면은 시장님이 부재 시에는 이제 부시장이 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시장 말고 과장이 했어요. 그렇더라도 외부로 나갈 때는 시장님 명의로 나갔다 그러면 바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무효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은 자, 위임을 해주는 법적 근거, 법령의 규정이 정하기를 자,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수권이죠. 그럼 이거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게임이 아니고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위임한 거야. 그럼 장관은 부령도 공포할 수 있는 사람이고 행정규칙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편한 방식으로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때 수임행정기관은 꼭 의결을 거치고 공포해야 되는 시행규칙보다는 행정규칙으로 위임받은 법규의 내용을 정할 수 있어요. 이게 이른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위임입법이 탄생할 수 있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에요. 자, 4번 우리 자기구속 원칙에서 유명한 거죠. 원래는 행정규칙에 불과했던 재량준칙인데 정한 바에 따라서 되풀이 시행된다. 그러면 외부로 나가는 처분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외부에 있는 국민들이 행정부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처분의 관행을 보고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때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부 원칙을 근거로 해서 자기구속의 원칙이 작동이 되니까 이제 이 재량준칙은 단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게 아니고 외부의 국민들의 관계에서도 해오던 대로 지켜야 되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에게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간접적 규범 통제로 싸울 수도 있고 그게 곧바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도 가능할 수도 있다요. 자,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 그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행정규칙이 바깥에 있는 국민에게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에요. 자, 5번. 우리 행정작용편의 대명사인 행정행위 보겠습니다. 자,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은 우리 하자 치유가 된 유명한 사례죠. 자, 읽어두시고요. 자, 두 번째. 처분한 처분청은 그랬으니까 처분청이 하는 취소가 직권 취소예요. 그럼 직권 취소나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 유명한 내용이고요. 자, 정답은 이제 3번 되겠습니다. 자, 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 사유 중에 일부는 적법하지 않은 타당하지 못한 사유예요. 근데
다른 사유로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결론은 그 처분이 곧바로 위협은 아니다요. 정답은 3번이고요.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어떤 공무원분이 잘못을 해서 견책이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처분의 사유, 이유가 여러 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술 먹고 좀 진상을 부리셨다. 그러면 이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자, 두 번째 사유는 설상가사로 이분이 술집에서 이제 싸움이 났는데 봤더니 자기가 운영하는 술집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리 업무 금지 위반. 봤더니 또 세 번째는 손님들에게 이제 공무원인 거 알아보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바카스 몇 박스 받고 선물도 좀 받았어요. 청렴 의무 위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대가성 있게 뇌물을 받은 거는 아니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징계의 타당한 이유는 못 돼요. 그렇더라도 나머지 이유로 보니까 견책 정도는 충분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견책 처분이 무조건 위협은 아니다. 그런 사안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4번은 이제 하자와 관련해서 하자의 치유 말고 하자의 승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자 승계는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이어지는 것이지 후속 처분인 대집행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역류의 모습으로 선행 처분이 부적합하게 되는 건 하자 승계도 문제도 아니고 인정도 안 됩니다. 4번도 맞는 질문이고 틀린 건 3번이네요. 자, 6번. 우리 행정행위의 이제 부관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행위라고 하면은 뭐 안 나올 수가 없는 영역이죠. 부관. 그래서 자, 박스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요. 자, 기획번은 부관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부관이 기간이죠. 또 허가를 내주면서 기간이 붙어져 있는데 갱신기간인지 아닌지가 딱히 명시 안 돼 있을 때는 이제 성질을 보고 파악을 합니다. 이때 허가에 붙어 있는 기한이 그 허가 사업의 성질상 너무 짧다 싶으면은 허가 보유자에게 유리하도록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저게 갱신기간이죠. 그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갱신기간으로 봐줄 테니까 원래 허가는 그대로 두고 기간을 한번 늘려주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다요. 그렇더라도 자, 기간이 연장되는 갱신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래 붙어 있던 만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간 연장, 갱신 신청은 꼭 있어야 돼요. 맞는 질문이고요.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 그럼 땅 파는 공사 허가죠. 여기에 어떠한 부관이 붙어 있었냐면은 기부 체납의 부관이 붙어 있었어요. 땅을 기부하면 이제 공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기부 체납의 부관에 따라서 토지를 기부 체납, 요게 부관을 이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니까 사법상 법률행위인 징역에 해당이 되죠. 이때 기부 체납의 부관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안 된 상태에서는 부관으로 인한 증여계약, 여기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자, 기부 체납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부관인 공법관계의 문제이고, 자, 증여계약, 이건 사법상 계약이니까 사법상 계약을 취소시키는 사법상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기 때문에 공법관계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사법관계의 하자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된다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니은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고요. 자, 디귿번과 리을번이 틀린 지문인데 왜 틀렸는지를 꼭 아셔야지 추후 또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청이 수익적인 처분, 이게 송유관 매설허가 사건이에요.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했다. 요게 부담의 내용은 협약, 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때 부담의 전자가 되었던 주된 처분, 송유관 매설허가의 근거법률이 개정되어서 지금 법에 의하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다라고 법이 개정되었지만 우리가 보는 건 개정법 이전에 있던 거니까 옛날 법에 의하게 되면은 부관 못 붙인다는 말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개정법이
과거에 바로 영향을 주어서 곧바로 협약역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건 진정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타당하지 못한 내용이에요. 자, 4번. 자, 행정처분하고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나니까 부관으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법상 원칙인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사법관계로 도망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관을 붙이는 게 아니고 부관 없이 허가를 내주고 이면에서 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 받기로 한다 라고 사법상 징역계약의 형식을 띠게 되는데, 결론은 넓게 보면 법치행정 원리에 어긋나는 꼼수이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의 형태로 돈 내라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안 돼요. 딕은 리을번 X이고 정답은 맞는 거 기억 니은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우리 행정법 총론에서 매년 나오는 주제죠. 행정절차법입니다. 자,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자, 퇴직연금의 환수결정,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포인트는 자, 관련 법에 따라 당연히, 이 말은 어떤 사람이 환수 대상이 되고 얼마의 금액을 토해내야 되는지가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해져요. 그럼 이 경우에는 처분 절차로서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어봐야 행정청의 의지로는 의견을 반영해서 처분을 달리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달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가 의견 청취가 불필요한 경우이니까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의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절차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예요. 맞는 지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거부처분. 행정절차법상으로는 가지고 있는 권익을 제한당하는 게 아니고 허가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조금 꺾이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요. 따라서 침입적 처분 자체가 아니니까 절차법상 침입적 처분에 적용되는 사전통지 대상은 아닙니다. 자, 법령상 확정되는 의무부과 거부처분, 여기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처분, 그 세 가지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를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판례 3종 세트예요. 근데 아마 일반 처분을 여기 1번, 2번 다음에 내지 않은 것은 우리 뒤에 일반 처분에 특화시킨 어려운 문제가 하나 도사리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출제자가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우리 행정절차법 위반, 절차의 하자, 독자적인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죠. 자, 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은 내릴 수 있는데 절차의 하자의 특징은 보완이 가능해요. 그러면 딴 거는 문제가 없고 절차적인 문제만 있다라는 게 이 판결을 내린 법관의 의도이기 때문에 자, 위협사유,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해서 내용은 똑같을지라도 이거는 새로운 부가처분이니까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나 기속력에 저촉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처분은 허용이 되죠. 자, 4번. 행정청이 당사자와의 사이에 자, 도시계획 사업 시행 승인해 줄 테니까 청문 절차 안 하기로 하자라고 둘이서 합의를 봐요.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청문 안 한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었지만 우리 행정절차법상에 있는 규정들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로도 법의 내용과 달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청문을 안 해도 되는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전에 알리고 청문을 하지 않았으면 진짜 위법인 처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이어서 정보공개 청구권인데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조하는 요즘 행정법 경향에서는 정보공개도 행정절차와 더불어서 꼭 한 문제 나오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대비하시고, 비교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공개에 비해서는 출제 비중이 많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무난한 출제 영역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정답은 1번인데 앞으로도 요게 내용은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정보공개의 취지는
보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라고 공공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보겠다라는 것도 정보공개 청구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3개년 최신 판례에서 중요하다고 다뤘던 게,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원했던 공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도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동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보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공개 방법도 청구자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불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거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하는 판례예요. 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과정에서, 그러면 공공기관이 했던 건 비공개 결정이에요. 자, 소송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소송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소송을 걸고 피고가 항변하는 입장인데, 서로가 제출한 증거를 각자 부본, 복사 떠가지고 각자에게 줘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 피고인데 재판장한테 저놈이 청구한 정보가 이거인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비공개했습니다. 판사 당신이 보고 타당성을 확인해 달라라고 정보의 내용을 넣어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증거로. 근데 그게 이제 그냥 관례적으로 복사 떠가지고 원고에게 보내지니까, 원고가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해서 보여준 게 아니고 소송으로 싸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기 손에 보여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청구인이 원했던 공개 방법이 아니고 소송 과정에서 지금 우회적으로 재수족해 지금 눈에 띈 거에 불과하니까, 이런 것도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에서 직접 공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주고 있어요. 따라서 방법 부분에 있어서도 청구자가 애초에 정보공개 청구서에 적어냈던 방법대로 보여줘야지, 그렇게 공개가 안 된 것은 법상의 타당한 공개라고는 볼 수가 없답니다. 자, 2번, 3번은 우리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다뤘던 거니까 무난하고요. 4번 지문도 의미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3개년 최신 판례 일종이에요. 2018년도 판례인데, 자,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해관계 불문하고 설립 목적 불문하고 누구나 호기심이 있으면은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다요. 내가 이 정보 봐야지만이 어때요? 이 정도 이익이 생긴다. 이런 거는 따지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문장의 뉘앙스만 보면은 X처럼 보여지는데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그 수험생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는 요 권리구제 가능성, 요 표현 때문에 그런데, 요 권리구제 가능성은 지금 정보공개 청구의 알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다른 소송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민사소송으로 뭐 돈 받아내겠다라고 이제 돈 받는 민사소송을 하고 계신데, 요 소송에 지금 증거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확보를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 공개하면은 요게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 요 소송에서 이겨서 권리구제가 될 수 있고, 정보공개 안 해주면 어때요? 요 증거를 못 가지니까 다른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런 거를 정보 공개 여부할 때 고려하느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해관계 불문이고 설립 목적 불문이고, 이 정보가 있어야지만 내가 이 정도 이익이 생긴다. 이런 거를 애시당초 요구 안 하기 때문에 공개 비공개 결정할 때 저 사람의 개인적인 정황을 별로 살피지 않고 그냥 보여줄 만한 건지 공익을 위해서 비공개하는 사유가 타당한지 그 정도만 보면 되고, 저쪽 사람의 개별적인 뭐 소송 승소 가능성 같은 경우는 따지면 안 된다요. 자, 정답은 이제 1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행위에서도 전통적으로 허가와 특허의 비교가 전통적인 쟁점이었으면은 요즘에 인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거듭 강조드렸었죠. 자,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1번. 자,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공동 명의자 사이에, 자, 공유수면 매립 면허 양도, 양수, 약정이에요. 그럼 우리 공유수면 매립 면허 강학상 특허입니다.
따라서 특허 사업의 주인이 바뀌는 거, 이거는 허가 사업을 양도할 때 생기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정도가 아니고 인가를 받아야지만 특허 사업 매매가 유효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인가를 받지 않으면은 무인가 행위는 효력이 완성한 데서 아무런 효력도 없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재단법인 임원 취임 승인. 자, 포인트는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인가입니다. 인가인데 이거 기소인가 재량인가? 그러면 인가는 우리 시험용으로 2개 빼고는 재량으로 푸시면 된다라고 기본 강의 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예외적으로 기속행위로 취급되는 인가가 뭔가? 첫 번째가 우리 인가의 리딩 케이스인 토지거래 허가하고, 자, 모든 법인이 아니고 학교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요것만 기속행위 인가이고 나머지는 그냥 재량으로 푸시면 돼요. 그럼 재량이니까 어때요?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신청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기속이 되어서 당연히 법정 요건 갖추면 무조건 인가를 내줘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재량이다라는 뜻이고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은 인가는 보충에 그쳐야 되기 때문에 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으면은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행위를 다투어서 기본행위를 무효로 만들면 인가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서 인가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걸로 보고 있죠. 자, 4번이 이제 정답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 이런 게 이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하고 다를 바 없어요. 인가입니다. 자, 인가는 형성적 행위, 맞죠? 법률행정 행정행위고 형성적 행정행위예요. 여기까지는 동그라미인데, 자, 이 인가는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 X죠. 형성적 행위이지만 어차피 법률행정 행정이기 때문에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의사가 반영이 되니까 기속행위면은 법에 근거 있어야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의 경우에는 부관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는 무조건 부과가 안 된다는 표현은 당연히 X죠. 만약에 준 법률행정 행정이면은 부관이 원래 어울리지 않는 걸로 보니까 맞게 될 수는 있어도 인가 역시도 형성적 행위이고 법률행정 행정이고 심지어는 요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재량행위인가예요. 그러면 이제 법에 근거 없이도 부관이 가능한 것이지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기본기가 돼 있는 분들은 0.1초 만에 풀 수 있는데 기본기가 돼 있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이제 오리무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극과 극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문제예요. 아주 쉽거나 아니면 아예 어렵거나. 자, 행정심판법에서 재결의 취지에 따라 그럼 재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 위협인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복금지요는 모든 재결의 인용 재결의 당연한 내용이고, 자, 재처분 의무가 하나 더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게 거부 아니면은 부작위가 쟁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인용 재결의 내용으로 재처분 의무가 하나 더 생겨요. 이때 재처분 의무를 이행 안 했다. 그러면 기속력의 실제 효과 확보를 위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 또는 간접 강제를 쓸 수가 있는데, 자,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 그럼 직접 처분은 이른바 의무이행심판에서만 가능해요.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 재결이 이행 재결이 있죠. 정답이 2번이에요. 자, 이행을 명하는 재결. 그럼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서 해달라는 게 처분을 이행해 주세요라고 심판에 들어왔어야 인용 재결 형태로 이행을 해라라고 명령하는 재결이 가능합니다. 이게 의무이행 심판이죠. 그래서 나의 신청에 대해서 거부나 부작위를 행정청이 했어요. 그러면 허가 내놔라고 요구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용 재결 형태로 심판위원회가 직접 허가를 내주는 처분 재결도 되고, 아니면 피청구인인 행정부에게 야, 언제까지 허가 내줘라 라고 명령하는 재결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이행 명령 재결을 받은 피청구인 행정청은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허가 발급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 형태로 직접 허가를 내주면 돼요. 근데 직접 처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거부처분 취소 재결, 거부처분 무효 확인 재결 등등등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허가를 달라라고 청구인이 요구한 게 아니고 나에게 행해진 거부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신청 상태로 되돌아왔으니까 뭔가라도 하면 돼요. 그럼 그때는 허가를 내줘도 되고 다른 일을 들어서는 또 거부해도 돼요. 따라서 거부처분 취소 재결, 거부처분 무효 또는 부잔재 확인 재결은 거부를 없애달라는 내용이지 허가를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옛다 허가 이런 식으로 직접 처분이 나가는 건 불거분리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리고 1번 지문 때문에 좀 현혹되시는 수험생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이거는 통상 신청에서 허가가 나왔더니 제3자가 지금 어때요? 태클을 거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도 이게 49조 사항인데 49조 2항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나 무효 부존재 확인 재결하고 똑같이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세 개는 전부 다 간접 강제가 가능한 내용이지 직접 처분은 허용이 안 돼요. 직접 처분은 어디까지나 허가를 달라라고 한 의무이행 심판의 인용 재결인 이행 명령 재결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있고 변별력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로 꼽겠습니다. 자, 질서 위반의 규제법, 과태료에 관한 법령 문제인데 이것도 기본기가 있지 않으면은 도대체 뭐지라고 현혹될 수 있어요. 자, 질서 위반의 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 무난한 지문인데 요 2번 니은번 지문이 요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때에는 미리 열흘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사전에 알리는 거는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질서행위제법에서 우리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총 3가지 영역이에요. 첫 번째는 질서 위반 행위를 하고, 두 번째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라든가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영역이 징수나 과태료 재판의 집행의 문제예요. 이때 구체적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건 요때가 아니고 요때입니다. 돈 내라는 형태의 제재잖아요, 과태료도. 따라서 금액이 딱 정해진 건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반자에 대해서 국가가 제재를 하고 처벌을 하는 문제이고, 요 뒤의 영역은 어때요? 돈 낼 게 확정이 되었으니까 돈 안 내면 돈 삥 뜯어가는 그냥 금전채권의 문제예요. 자,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미리 사전 통지하고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요게 요쪽 영역이죠. 미리 의견 제출. 자, 니은번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예요. 그러면 돈 내야 되고 금액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금액이 정해졌죠? 부과됐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그 이후의 문제는 어때요? 여기에요. 니은번은. 그럼 여기는 돈 거두는 문제이니까 이른바 소멸시효. 앞에 국가의 처벌권의 문제가 제척기간이에요. 둘 다 5년, 5년이지만 얘는 소멸시효 중단의 개념이 있는 반면에 제척기간이라는 건 소멸시효 중단의 개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 그러면 이제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자, 액수 정해졌으니까 징수 안 하면 소멸시효 걸린다는 것도 맞는 내용인데, 출발선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로부터 5년에 소멸시효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5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이게 이제 틀린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간 징수나 집행을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이 X라고 하는 거. 아주 그 니은번은 문장을 각개격파하게 되면은 틀린 부분이 없어요. 다 법조문의 내용들인데 지금 제척기간의 조문 앞에 거하고 소멸시효 조문하고 지금 영역이 다른 걸 결합시켜놔서 X로 만들어둔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디귿번은 우리 기출이 예전에 됐었어요. 우리 과태료 사건, 이 과태료 재판은 우리가 비송사건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없어요. 따라서 행정청이 했었던 과태료 부과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태료 사건, 과태료 재판에는 행정청은 등장을 안 해요. 위반행했던 당사자, 그 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도사리고 있는 검사, 그리고 판단하는 법관 3명의 문제예요. 따라서 과태료 재판의 관할은 행정청 소재지 관할이 아니고 위반행위한 당사자 주소지 관할이 과태료 재판이라고 하는 비송사건의 관할이에요. 디귿번 대 X입니다. 그러면 니은, 디귿 들어간 거 다 지워야 되니까 정답이 1번 되겠네요. 자, 리을번. 우리 질서유기죄법은 형법을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형사 미성년자가 만 10세인 거고 똑같이 이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 안 하는 것처럼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기억번하고 우리 1번. 또 1번이네요. 자, 12번은 우리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종합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전부 다 아주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자, 이행강제금 대집행.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이행강제금은 다 돼요. 따라서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대집행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 할 수도 있는데 선택하면 되는 재량이에요. 자, 2번. 자, 이행강제금의 본질은 하게 만들겠다라는 확보 수단이에요. 다만 하게 만들려는 수단인데 돈이라는 매개체로 압박을 주는 간접강제지요. 따라서 자,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이니까 액수를 정해주고 납부기한을 준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최초 시정명에 정했던 기간을 지났지만 이행을 했으면 이행강제금의 취지는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 거두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의 이행강제라도 부과할 수가 없다예요. 자, 3번. 우리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지요.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 간접적인 확보 수단들이에요. 자, 행정상 제재는 원칙적으로 고의과실 안 따집니다. 자, 틀린 건 4번이죠. 자, 공매 통지예요. 그래서 우리 체납 처분으로서의 공매는 그 자체가 대리행위로서 처분성 있는 것이고, 자, 네 거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매하기로 했다라는 공매 결정이나 언제 공매가 열린다라는 공매 통지는 공매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인 요건에 불과하지 이게 독자적으로 얘와 따로 떨어져서 처분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체납자는 공매 통지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으로 삼을 수도 없고 취소송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매 자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다음에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여기에 하자의 사유로 주장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자, 13번도 우리 대집행에 대한 문제. 그래서 행정상 강제집행도 의외로 2문제에서 한 3문제 사이 나올 수 있는데 전통적인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 행정 대집행입니다. 자, 틀린 옳은 문제이고 다 기출문제집에서 엄청 반복되고 있는 지문이고, 자, 3번, 4번이 2017년도 말에 등장하면서부터 얘는 나오자마자 지금 내리 3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슈퍼스타 최신 판례예요. 자, 결론은 우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철거 의무자 본인일 때는 그 건물주가 세주지 않고 자기가 건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철거해라라고 하는 건 집안에서 철거할 수 없으니까 나가서 철거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때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철거 의무 안에 퇴거 의무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별도로 나가게 하는 건물 명도 소송, 퇴거 소송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적법한 대집행에 위력을 써서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해가지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3, 4번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자, 건물 철거라는 공법상 의무를 행정 대집행, 행정상 강제 집행으로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 민사상 강제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니까 건물에서 나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민사소송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부적법 각하예요. 그래서 행정상 강제 집행이 가능하면 민사상 강제 집행은 허용 안 된다. 뭐라는 질문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우리 14번은 이제 국가배상의 문제인데 국가배상법 5조 영조물 책임하고 자, 위임을 시키면은 관리하고 있던 사람은 본래 자기 일이 아니지만 국가배상법 6조 비용부담자 책임에 의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외적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유명한 사례 판례를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갑은 A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그러면 이제 도로가 주행에 방해가 되는 상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자, 방해된 돌에 떨어진 타이어 같은 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요. 옳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자, 1번. 자, 지자체가 도로를 법적인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어도 국가배상법 5조의 대상이 되는 공공의 용적물, 공물로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자, 2번. 자, 영조물, 공공의 물건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는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되는 안전성, 평균적인 안전성이 있다 없다 그걸로 하자 여부를 구별하고 있죠.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틀린 것은 바로 1번이네요. 사실상 관리만 하고 있어도 관리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세 번째,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게 국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사무기속자는 대한민국 국가이고 관리를 지금 지자체 장에게 위임을 시켰다. 기관이임 사무죠. 그러면 결론은 그 지자체를 지나가는 국도 구간에 대해서는 지방직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지방직 공무원에게 월급 주는 건 지방자치단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부담자,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도 국가배상법 6조에 의해서 독자적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럼 피해자는 비용 부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때 그 피해자는 이제 국가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데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받았으면 구상의 문제가 따로 없는데 자, 6조를 근거로 해서 비용 부담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을 받아내면 지자체는 피해자에게는 돈을 일단 줘야 되고 내부적으로 이제 국가에 대해서 너거가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물어줬으니까 정산하자라고 상환을 구하는 구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4번. 자, 갑이 국가배상법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리 판례는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국가배상 청구를 공법관계의 돈 달라는 당사자소송이 아니고 그냥 민법상 민사소송과 똑같이 사법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4번도 맞는 내용이고 틀린 건 1번 지문입니다. 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질서위반규제법에 교묘했던 법령 문제와 더불어서 15번 문제가 수험생분들에게 난이도가 어려웠을 거예요. 첫 번째는 소송상의 기술적인 장치인 피고 경제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있고 특히 요 2번 지문이 판례인데 우리 시중에 있는 기존의 기출문제집에서는 보이지 않던 지문이니까 어려웠을 수 있어요. 다만 1, 3, 4번은 기출문제집에서 풍부하게 다루는 것들이기 때문에 소거법에 의하게 되면 답을 찾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번.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이 아닌 다른 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했어요. 그럼 이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를 고칠 수가 없고 원고의 신청으로만 피고를 경정할 수 있어요. 이때 그러면 이제 원고가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이 무작정 피고 적격 결여 각하를 때리면 안 되고 법원은 성명권의 행사 없이 소송 요건의 불비를 이뤄 각하할 수 있다. 여기 보면 X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못하는 대신에 성명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고에게 원고 신청을 유도하도록 해야지, 전혀 해석해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법 없이 무작정 각하를 때리는 건 재판 자체가 위법,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번은 자, 소 종류에 따른 피고 변경은 뭐냐면은, 항고 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소 종류가 변경이 되면 피고 경정이 자동으로 수반이 돼요. 항고 소송의 피고는 행정청, 당사 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 그러면 이제 피고의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민사소송법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교환적 변경에만 의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기 때문에, 자, 예비적 청구만 있는 피고의 추가 경정 신청은 예외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된다 라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 종류가 변경이 되면 독자적인 피고 경정 없이 자동으로 피고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상급행정청이 지시해서 하급행정청이, 자, 결국은 자신의 명의. 자, 우리는 처분 명의자가 항상 피고입니다. 그럼 이제 이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지, 그게 상급행정청이 지시했다,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처분 명의자 그 자신이 피고입니다. 자, 4번. 취소 소송에서 피고 적격이 있는 행정청, 처분 명의자예요. 그럼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하는 명의자가 피고가 되는 것이지, 명의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때요? 절대로 피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로 표시할 수 있는 처분 명의자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내부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자가 못 돼요. 항상 우리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 그거는 처분을 자기의 명의로 행정청을 바로 피고로 놓아서 국민들 입장에서 피고 지정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 맞는 거 찾는 문제이고 1, 3, 4번이 X,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6번도 난이도가 있다면 있는데 1, 2, 3, 4번 전부 다 우리 이제 많이 다루었던 지문들입니다. 자, 취소 소송에서 확정된 청구 인용 판결의 효력. 그럼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이니까 취소 판결의 효력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뭐 이런 것들이에요. 1번. 자, 취소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죠. 형성력입니다. 처음부터 없던 걸로. 그럼 취소 판결에 의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처음부터 없던 게 되니까 영업허가 수익적인 거니까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맨 처음부터 항상 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무허가 영업 아니다. 맞고요. 자, 2번. 자,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해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 당연히 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건 아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이거 어떤 거냐면은, 자, 형성력이라고 하는 건 처분을 어때요? 취소시켰어요. 그럼 내용이, 자, 처음부터 소송의 대상이었던 처분은 없는 거고 취소 판결만으로 처분은 없어진 거예요. 취소 판결의 취지를 받들어서 행정청이 직권 취소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효라는 게 있는데, 처분이 없어졌으니까 소송의 당사자 아니었던 제3자라도 누구나 처분이 사라졌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자, 예전에 처분을 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제3자의 법률 관계까지 전부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3자도 취소된 처분을, 내가 볼 때 처분은 살아있는데 이런 얘기를 못한다는 뜻이지, 그 제3자의 법률 관계까지 다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그 정도 효력은 형성력이 아니에요. 자, 3번. 자, 기속력이니까 기판력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자, 판결의 주문뿐만이 아니고 처분의 위협 사유, 판결 이유까지 효력이 미치죠. 그래서 인용 판결에만 기속력이 있는 대신에 주문과 이유에 나타난 처분의 위협사까지, 사유까지 기속력을 미쳐요. 비교해서 기판력은 인용과 기각 둘 다 되는 대신에 주문에만, 비교하는 것도 많이 연습했었고요. 자, 틀린 거 우리 4번 되겠습니다. 처분이 판결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에, 자, 취소된 처분의 사유하고, 자,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건 예전 처분의 취소송에서
판사가 다루지 않았던 다른 사유예요. 그럼 이거는 기판력, 기속력, 판결효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이유를 들어서 새롭게 처분하는 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17번은 우리 기타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계획이 나왔는데 주로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 위주로 지문을 구성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다루던 지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다. 자,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 구속력 있는 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 이게 계획이니까 광범위한 재량을 줬지만 재량도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등등 일반 원칙을 거스르면 안 되는 한계가 있겠죠. 그게 형량 명령이에요. 이런 것들은 행정계획의 전 과정에서 다 적용이 돼요. 이른바 형량 명령. 형량 명령이 우리 비례 원칙이 행정계획에 반영된 모습이에요. 그 비례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대원칙이니까 행정계획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재건축 조합이 행한 사업 시행 계획인데, 자, 인가를 받으면 이제 구속력 있는 처분성 있는 계획으로 탈바꿈하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X예요. 관리처분 계획이건 사업 시행 계획이건 인가고시 나오게 되면은 총회 의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구속적 행정 계획으로 처분성 있는 걸로 바뀝니다. 자, 3번은 우리 행정계획을 이렇게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예외적으로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이 조리상 인정된 사례가 또 3종 세트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 이 사람이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폐기물 처리업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겐 예외적으로 조리상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해 준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가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신청권. 세 번째가 토지 소유자인데 도시 계획 입안 신청권이 있다. 그런 세 개가 예외적으로 계획 변경 신청권이 조리상 인정되는 경우예요. 자, 4번도 장기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걸로 지금 현행 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헌법상 기본권, 재산권에서 바로 도출되는 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만 누릴 수 있는 공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틀린 건 정답이 2번이네요. 자, 18번 문제가 우리 사례형 문제이기도 하고 명확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이번에 국가지 구급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질서 위반의 규제법,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18번 좀 앞에 있었던 그 피고 경쟁에 관한 최신 판례, 그 세 가지 정도가 우리 국가지 구급 시험에 변별력 있는 문제로 꼽고 싶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자, 인기 아이돌 가수인 가베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자, 포인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일단 청소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너무 유명한 사례인데 이게 다른 이름이 이른바 처분적 고시예요. 그럼 널리 알리는 고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이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일반 처분이에요. 이게 다른 이름으로 통상, 원래 널리 알리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애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규율, 일반 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처분적 고시를 하면서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던 사례예요. 근데 두 번째는, 자, 시장님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자, 을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그럼 이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 처분이에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에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죠, 이거는.
그럼 원칙적으로는 개별 송달하면 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떠한 식으로건 송달이 불가능이다. 그랬을 때 할 수 없이 예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걸 우리가 공시송달 이렇게 불러요. 그 외형적으로는 처분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 얘는 원래 널리 알려야 되고 밑에 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없이 그냥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놈 을이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 1번. 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이게 옛날 이름으로 효율적 행정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인데 이때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 이거죠. 청소유해매체물. 요거는 1월 20일부터 발생한다. 그럼 1월 6일자에 널리 뿌렸는데 1월 20일, 14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 처분으로 원래 널리 알리는 거니까 요거는 행정절차법이 아니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고시는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하면 되는데 안 했으면은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5일 뒤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1월 6일에서 5일 하면은 1월 20일이 아니고 1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푸셔야 돼요. 자, 2번. 자, 갑의 노래가 수록된 청소유해매체물 지정결정고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처분적 고시입니다. 항고성에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항고성의 대상인 처분이에요. 자, 이제 3번은 밑에 거. 자, A시의 시장이 자, 을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니까 이거는 특정일에 대한 처분이고 1, 2번 지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 특정일에 대한 처분인데 할 수 없이 널리 알리는 경우에만 우리 행정법적 통틀어서 유일무이하게 인터넷을 필수로 공고하는 수단으로 수익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행정행위인데 그 사람에게 개별 통지가 안 될 때 할 수 없이 행정행위 효력 발생을 위해서 널리 알리는 공시송달이죠. 이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 안 했으면 이때 14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행정절차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4번도 특정일에 대한 처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죠. 요게 할 수 없이 공시송달로 공보에 공고가 되었는데 을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면은 안 날로부터 90일 아니고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그 다음에 이제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계산할 때는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이에요. 따라서 이때는 자, 널리 알리는 공시설의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가 아니고 이건 특정일에 대한 처분이니까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알 수 있었던 때 그때를 처분 있음을 안 날로 보고 그때부터 90일이에요. 그래서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건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이라고 하는 행정작용 파트이고 제소기간의 기산점, 취소 소송을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거기에 기산점은 행정구제, 소송의 문제이니까 영역이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이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취소 소송의 기산점이 되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고시예요. 이때는 개별적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알았는 것과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이 곧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되는데 이건 특정일에 대한 처분이니까 아예 달라요. 그래서 해설지에 양옆에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양자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특정일에 대한 처분인데 할 수 없이 널리 알리는 거하고 애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원래 널리 알리는 거하고 양자가 분리되는 영역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정답은 맞는 거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20번. 19번은 이제 판례 지문으로 종합 문제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1번. 자, 맞는 거 찾는 문제인데요. 우리 변상금 부과 처분이 무효다. 그러면 돈을 내야 했던 법률상 원인이 처분인데 이게 무효면은 내가 낸 돈은 원인 없이 낸 부당이득이 되죠. 그러면 이제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그 키워드가 여기 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냈다가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니까 언제부터? 돈 냈을 때부터. 따라서 변상금 부과 처분의 부과시가 아니고 반환 청구니까 낸 날로부터. 이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부. 이게 이른바 대상적격인
처분의 성질이 있나 없나 그거예요. 그럼 대상적격이고 소송 요건이니까 소송 요건은 상고심에서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죠. 각하 여부는 항상 대법원 상고심이든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 자체가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러면 이거는 처분성이 있다라는 우리 판례의 시그니처 문장이죠. 처분성이 있습니다. 자, 4번에 이제 우리 별표 두시고 추후 이제 다가오는 7급 시험 보시는 분들이거나 내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4번 판례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른바 부분 인허가 의제.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허가 의제에서 공부해왔던 건 주된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사안인데 이 경우는 지금 주된 인허가를 받은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법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주된 인허가 거부한 게 아니고 주된 인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의제되는 인허가들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이제 주된 인허가 1개하고 의제되는 인허가 B나 C를 독자적으로 3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 의제되는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주된 인허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통상적인 인허가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따라서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주된 인허가 받고 나면은 3개가 있는데 비법상의 문제가 생겼으면은 이 B 의제되는 인허가만 독자적으로 직권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직권 취소에 대해서 어때요? 독자적으로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맞는 것은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우리 기타 항고 소송에서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옳지 않은 것. 1번. 자,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자, 이 처분의 근거 법률이니까 개별법에서 행정소송 말고 다른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개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구제수단이 있으면은 항고소송으로는 안 다투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그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작위는 항고소송인 부작용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항고소송의 보충성 이렇게 불러요. 다른 구제 절차가 가능하면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취소 무효하긴 부작위 소송 안 되는 겁니다. 자, 2번. 자,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봐요? 신청권 개념이 없으면 부작위가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례도 있고 신청권이 없으면 부작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의가 없다라고 원고적격의 문제로도 파악해요. 어찌되었건 대상적격이건 원고적격이건 소송 요건의 문제로 보고 있으니까 신청권이 없으면 소송 요건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소송은 적법하지 않은 부적법 각하의 대상이죠. 이번 지문도 맞고요. 3번. 자, 우리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에 규정 자체는 부작위 소송에 준용이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규정의 준용 여부를 물어보게 되면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준용은 돼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행정심판도 안 거치고 왔으면은 처분이라고 부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은 언제든지 찔러볼 수 있으니까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치고 왔다 그러면 처분의 외용으로 재결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작위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준용 여부하고 제한 여부 해가지고 그 뉘앙스의 구별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문제풀이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3번이 X 정답이 되고요. 자, 4번은 이제 그냥 통상적인 판례 지문입니다. 처분을 신청한 다음에 원고에게 생긴 사정 변화가 있어요.
그 처분에 대해서 부자이가 위협이다라는 확인을 받아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원군의 권리 이익을 보호 구제받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말은 인용 판결 받아봐야 권리가 회복될, 침해 상태가 회복될 여지가 없으면 소의 이익이 없는 거죠. 소의 이익도 소송 요건이니까 이때는 각각 판결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0년 7월 11일자 시행되었던 행정법 총론 가처형의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통상 전체 지문을 다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수험생에게 변별력을 요구했던 승부를 가르는 문제였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잘 정리해 두시고 추후 더 향상된 결과를 기대하면서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